지난 3월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성추행 사건의 판결문을 SNS에 올립니다. 누가 자신에게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여성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성범죄 피해자라도 다른 사람의 신상과 범죄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밝혀진 사실만 얘기했는데도 왜 불법이라는 건지, 그것도 성범죄 피해에 관한 얘기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가족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법은 사실만 얘기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내가 시술을 받은 병원의 실력이 좋지 않았다든지, 최근 다녀온 음식점 직원들이 참 불친절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참 저나 이 송 기자나 이 기자 일을 하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업적으로 이래저래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일단 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데 일단 이 시간에 그 기준을 좀 한번 명확히 좀 따져보죠. 일단 송 기자,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이 네. 자기가 승소한 판결문을 SNS에 올렸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재판부가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만 모아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체육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이후 결론은 피의자한테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판결문 일부를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죄의 대가를 달게 받지 또 범죄자한테 명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 앞에서 헌법 조문을 참 이렇게 읊조리는 게 참 주제넘지신 줄은 알겠는데 헌법 109조에 말이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딱 올렸는데 벌금 팍.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법정을 공개한다는 의미이죠. 그 판결에서 나온 거를 누가 공개할까요? 그 판결문을 본인이 그러니까 법원은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긴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적사항을 가리긴 했어요. 근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사람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니 성범죄자를 알린 건데 왜? 라고 또 시청자분들도 다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죠. 집행유예지만.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서 이 주변의 피해자들이 다시 만들어진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범죄 유형에 따라서 전자발자 착용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제한하기도 하고 주거 제한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관찰 받도록 하고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는 제도도 있잖아요. 법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이런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 여성은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사적 처벌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정도 수준의 제재가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천하에 알려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SNS에 올리는 거는 그렇다 치죠. 자, 그런데 직장 동료들한테 야, 송우 형이 옛날에 좀 그랬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것도 죄가 됩니까? 본질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가발성이 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접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명예훼손 행위에 속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공연성이 필요하고 전파 가능성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 송 기자님의 배우자라든지 또는 아주 가까운 부모님이라든지 등등 그 개인에게 말을 했다. 이게 그거를 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예로 드니까. 죄송합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데로 전파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더 얘기가 전해지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예를 든 건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직장 동료에게 얘기한 거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저는 진짜 교수님한테 이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범죄자 알림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는 건 괜찮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퍼간다거나 이런 거는 또 처벌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약간 뭐랄까요? 블랙 코미디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실적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하고 계시고 심지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 좀 없애라 이렇게 권고까지도 했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전 반대고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명이 강제추행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상해,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다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억울하게 뭐 폭행을 당하고 추행까지 당했는데 문제는 이제 같은 조직에 있는 거예요. SNS를 이제 그 활용을 하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그 같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풀려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여자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무슨 구속도 안 되고 그냥 집행유예돼서 다 풀려나 버리니까 뭐 아마 틀림없이 조직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는 이렇게 풀려났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여성에 대한 뭐 따돌림이나 2차 가해 행위 같은 거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보호가 안 되니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진실을 이 공동체에다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결문을 올린 게 제가 볼 땐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300만 원은 그것 때문에 내게 된 것 같고 뭐 판결문만 올리지 않았다면 판결문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뭐 그 작은 부분만 뭐 캡처를 했다거나 이렇게 됐으면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뭐 아주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억울함을 사실은 이게 위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국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건도 뭐 성립하기가 어렵고 처벌까지 가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진실은 이랬다라고 알리는 정도까지는 그거는 용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손 기자 그러면은 약간 네. 좀 뭐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어느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 예. 이런 거 막 올리는 거. 네. 어.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뭐 병원이 너무 별로였다든가 식당이 너무 별로다.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되냐 궁금한데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크게 보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게 진짜로 명예가 훼손됐냐 이런 건데요. 그냥 욕을 한다고 다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공익적 목적이 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실제로 네이버 후기나 SNS에 뭐 음식 맛이 진짜 별로였다 이런 후기를 남기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고 또 뭐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한 개라서 실질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법조계에서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올해 2월에 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전직 코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었는데 이 코치는 이제 그만둔 다음에 직원들 처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뭐 역겨운 짓거리를 했다. 이런 류의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 이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거친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로 비방한 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일단 뭐 맛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주관적인 뭐 그런 거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어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요즘 그 학폭 있잖아요. 학폭 연예인들 뭐 방송인들 그거 실제 그러니까 뭐 이 무고인 경우 제하고 실제 있었던 경우를 딱 얘기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일단 좀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누구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든지 간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그 위법성 조각 가능성인데, 즉 진실한 사실을 얘기한 거고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인 걸 전제로 했으니까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따라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 또 어떠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이냐, 또 이러한 그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단순한 나의 보복 감정의 충족인지 아니면 그 외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이거 구체적으로 따져야 위법성이 조각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앞서 그 어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좀 예외를 뒀습니다.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짧게 뭐 더 보충해주고 싶은 뭐 말씀.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해자들의 이 안타까운 부분을 무조건 명예훼손했다고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으나 어쨌든 상당 부분 좀 적용의 범위를 좀 축소를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